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날씨가 포근하던데 원래는 이번 주는 또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또 비가 온다니까 이 따뜻한 예, 집에서 열애 수업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DSLR 7가지 핵심 기능을 뭐 우당탕 이렇게 해봤는데 DSLR을 평소에 만져보신 분들은 뭐 저런 기능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하셨을 텐데 DSLR을 써보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전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학기 초에 수업 계획을 잡으면서 2주차, 3주차에 3주차, 4주차에 걸쳐서 DSLR을 이제 살펴보자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수업 계획표를 한번 볼까요? 자, 예,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미디어 이해하기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미디어로 표현해보기 뭐 이런 프로젝트 계획을 잡았는데 초반에 그 실험 프로젝트 야외 수업하고 이렇게 잡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다 보니까 계획대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깝긴 하지만 뭐 아무쪼록 이달 오늘도 아마 환자가 한 명인가?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전체적으로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쪼록 지금 계획대로 5월 달부터는 그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DSLR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라고 이제 수업 계획을 잡았는데 지난 시간에 DSLR에 대한 그 핵심적인 기능 막상 수업을 하고 보니까 너무 이렇게 푹 치고 들어간 것 같아서 오늘은 복습도 할 겸 좀 기초적인 내용 DSLR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유래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7가지 내용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DSLR을 왜 사람들이 선호하느냐라고 하면 그래서 예전에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DSLR은 이제 카메라맨들, 신문기자나 스틸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카메라맨들이 사용하는 기종이었는데 한 5, 6년 전부터 DSLR에 동영상 기능이 탑재되면서 그때 캐논 EOS 5 마크 II 기종이 아마 스타트를 끄는 것 같은데 그때 동영상 기능이 탑재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야, 이 방송이나 영화, 영상 쪽에서는 이 장비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ENG 기종이 제일 주력 기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NG가 어떤 거냐면 ENG를 한번 봅시다. 예, ENG에서 ENG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이다. 아휴, 브라우저로 들어가야 되겠다. 있네. 이제 이런 카메라들이 ENG 카메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 워낙 덩치도 클 뿐더러 이제 그 기능들이 막 이렇게 방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방송에서는 제일 메인 기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모델들은 ENG를 쓰지만 서브 카메라 또는 그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렌즈들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DSLR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DSLR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이렇게 굉장히 빨리 발전되고 있으면서 그 독보적으로 사용되었던 DSLR이 이제 조금씩 시장이 이제 또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과에도 한 서너 가지 모델의 DSLR이 있고 또 ENG부터 캠코더 종류의 카메라들이 있는데 뭐 그 장단점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다양한 카메라를 써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요 DSLR을 주제로 조금 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DSLR이 도대체 무슨 카메라를 말하는 거지? 이름 자체도 DSLR, 저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 D는 디지털이라는 머리 글자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은 디지털화 되기 전에 예전에 이제 필름을 쓰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 DSLR이라는 기종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SLR이었죠. 싱글 렌즈 리플렉스. 싱글이는 하나라는 뜻이고 렌즈는 이제 눈이죠. 그 카메라에 붙어 있는 렌즈가 하나. 즉 눈이 하나, 렌즈가 하나가 있는 리플렉트 반사식 방식을 채택한 카메라다 이런 뜻입니다. 설명이 조금 복잡한데 그 그림을 보고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 그림들이 이제 저쪽 끝에서부터 이제 초창기가 저런 처음에는 박스형 카메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개량이 됐겠죠. 그래서 박스형 카메라에서 그 다음에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뭐 렌즈가 두 개 붙어 있는 트윈 렌즈 리플렉스 TLR 카메라, 다음에 렌즈가 하나로 줄여진 SLR 싱글 렌즈 리플렉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서 DSLR. 요즘은 이제 미러리스라 그래서 아니고 반사식을 거울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쓸 수 있도록 개발된 미러리스 카메라, 뭐 스마트폰 카메라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1900년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런 DSLR, SLR 카메라가 등장하기 시작한 건 190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걸쳐서 아마 시작이 돼서 그 당시 그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신문 기자들이나 종군 기자들이 쓰는 카메라를 보면 이미 SLR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년 정도 그 진화되어 온 아주 기술 집약적인 고성능 카메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트윈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SLR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카메라를 써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대보다 훨씬 앞서 썼던.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카메라를 제대로 쓰지는 않았고 예전에 영화를 보면 그 배트맨 영화에 그 펭귄 시장, 고담시 펭귄 시장이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할 때 그 기자들이 신문 기자들이 촬영하는 모습을 이래 보면 전부 이 트윈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 저 당시 저 시대에 썼던 카메라구나 그런 느낌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 카메라의 생김새는 이제 이렇게 안에 단면도를 같이 한번 볼게요. 조금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저희 위에 확대해야 되나? 어이구. 제가 아이패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좀 버벅대고 있습니다. 이 마음처럼 잘 안 되노? 아, 된 것 같다. 자, 여기 이제 옆에서 바라본 단면도입니다. 위에 그림에 보면 위쪽에 요 눈 보입니까? 이게 사람의 눈이죠. 그러니까 눈이 지금처럼 이렇게 앞을 보면서 카메라를 관찰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거북목 증후군 생기겠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카메라 파인드를 관찰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카메라에는 렌즈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렌즈가 아래 위로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어서 위에는 예를 들어서 피사체가 있다면 그 위에는 찍히는 피사체의 형태를 이렇게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밑에 있는 렌즈는 그 형태 그대로 필름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개의 렌즈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는 그 보여진 이미지 그대로 필름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렌즈가 두 개니까 좀 크기도 컸을 테고 가격도 아마 비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카메라가 더 이상 신제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물상에서 콜렉션용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서 트윈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 봅시다. 여러 가지 나오니. 뭐 어차피 내용을 다 볼 건 아니니까 그림 몇 개만 보겠습니다. 사운드가 안 나오네. 그래, 뭐 시끄러운데. 예, 뭐 좋은 말입니다. 근데 디자인은 굉장히 클래식하고 고풍스럽게 생겼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급 장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찍는 모습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그 카메라 모델을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마루야, 절로 가. 예, 이게 그 찍힌 화면을 보여주네요, 그죠? 그래서 그 저게 당시로서는 중형 카메라였기 때문에 화면, 마루야 안 돼. 마루야, 저리 가. 그 화면 사이즈가 몇 가지 있었는데 66 그리고 645, 뭐 67 이런 센치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크죠. 그래서 고급 카메라 모델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고개를 숙이고 위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모습으로 자세가 나오죠. 분위기는 있네, 그죠? 예, 뭐 어쨌든 TLR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은 뭐 TLR 디지털로 기술이 바뀌고 나서는 TLR 카메라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이제 그 이후의 패턴을 이제 싱글 렌즈 리플렉스로 넘어갔습니다. 즉 두 개의 렌즈가 해줬던 역할을 렌즈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거죠. 그러면은 찍히는 범위를 보는 것과 찍힌 보이는 이미지를 기록하는 걸 어떻게 한 렌즈가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어떻게 들어갔지? 확대하니까 되는구나. 자, 이것도 카메라의 단면을 조금 보겠습니다. 얘는 눈동자가 오른쪽에 있죠. 즉, 이렇게 사람이 카메라를 통해서 앞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렌즈 부분, 그다음에 몸통 부분. 그래서 요 사이에 몸통 사이에 요 보이십니까? 요게 그 거울 반사경입니다. 리플렉터. 그래서 주로 이제 거울을 쓰는데 이 거울이 이제 평소에 촬영을 카메라를 조작할 때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미지가 거울에 반사돼서 사람 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셔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는 이 거울이 위로 탁 올라붙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렌즈를 통과한 이미지가 바로 이렇게 뒤에 CCD로 이 부분이 CCD죠. 그리고 앞에 노랗게 막혀 있는 이게 셔터고 그래서 셔터 버튼을 탁 누르는 순간 거울이 위로 탁 올라붙으면서 이미지가 들어와서 셔터를 열어주고 CCD로 빛이 이미지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원리를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그래도 렌즈 두 개 쓰는 TLR에 비해서는 훨씬 편리하죠. 덩치도 작아지고 다음에 가격도 싸지고 다음에 이 DSLR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렌즈 교환을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핵심적인 기능인 것 같아요. 장점 중에. 그러다 보니까 TLR은 똑같은 렌즈 두 개를 이렇게 갈아야 되니까 이거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하나를 사용하는 SLR 방식이 되면서 렌즈 하나를 빼고 다른 렌즈를 꽂으면 그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이미지를 찍을 수 있으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가격도 낮아지고. 예, 그렇게 해서 SLR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DSLR 그 트윈 렌즈 리플렉스 시장을 SLR 카메라가 이제 대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조금 덜 드린 부분이 요 펜타프리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뭐냐 하면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렌즈를 통해서 들어가는 상이 거울에 반사돼서 사람 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는 좌우나 상하가 이렇게 뒤집어져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 아래위 또는 좌우가 뒤집어져 있으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요 위에다가 작은 거울들을 조합해서 바로 이렇게 가지 않고 반사돼서 상하 좌우를 정상적으로 바로 잡아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펜타프리즘이라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마다 여러 가지 모델이나 디자인들은 다양하지만 DSLR 카메라의 공통적인 디자인은 머리가 툭 튀어나와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게 됐었죠. 요즘은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제 펜타프리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LR 카메라 싱글 렌즈 리플렉스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DSLR은 거기 이제 디지털화된 필름 대신 CCD를 사용하게 된 카메라를 우리가 DSLR로 부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유명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DSLR을 그렇게 선호하느냐?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DSLR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아무래도 가격대 성능이 월등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그 ENG 카메라를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카메라들 중에 그 크기, 가격, 효용성, 그다음에 성능 이런 걸 비교해 보면 DSLR이 가장 돋보이는 기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큰 장점이 이제 여러 가지 렌즈들을 교환해 가면서 쓸 수 있다는 부분. 다음에 그 피사체를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요즘은 이 LCD 창을 통해서 디지털로 화면을 볼 수 있지만 그 광학 파인더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DSLR 카메라가 개발된 지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되는 아주 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진화되고 발전해온 기종이기 때문에 그 CCD의 성능,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 그다음에 노출에 대한 문제, 오토포커스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많이 이렇게 꽉. 그래서 타 기종들보다는 DSLR이 항상 이렇게 상위에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기종인 것 같습니다. 뭐 대략 이름의 의미, 다음에 DSLR의 장점 이런 걸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DSLR을 한 번 정도는 만져보시게 될 겁니다. 워낙 요즘 뭐 업체들도 그렇고 DSLR은 개인들도 다 이제 이쪽 디자인이나 영상에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은 누구나 DSLR 하나 주면 다 갖고 있는 그런 추세니까 이렇게 낯선 DSLR이라도 만져보면 마주치게 보면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뒤에 구조나 메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최마태 씨 4분 정도 되는데 미러리스 DSLR에 대한 그 특징들을 짧게 아주 조리 있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최마태 씨의 DSLR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미처 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이 자세하게 더 재밌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DSLR의 그 기본적인 기능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핵심적인 기능 7가지를 했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고급 기능에 해당되고요. 오늘은 이제 기초 카메라를 처음 만지다 생각하고 처음 만지는 분들이 이 정도 기능은 알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한 10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하시면 이렇게 매뉴얼이 지금 이렇게 매뉴얼을 펼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책자가 좀 작긴 한데 두께가 장난이 아닙니다. 페이지가 거의 좋게 한 300페이지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뭐 이렇게 보면서 사용법을 공부하는 정도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장비를 만지다가 문제가 생겼을 적에 찾아서 해결하는 바이블 같은 용도의 책장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또 요즘 뭐 유튜브에 사용기나 영상 매뉴얼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가지를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DSLR 카메라 켜고 끄기. 뭐 어떤 장비든 일단 전원을 넣고 스타트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카메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 학과에 DSLR 카메라가 한 세 네 가지 모델이 있고 또 ENG나 베타캠 같은 영상 장비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탈 한 7, 8가지 기종의 카메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고프로나 드론까지 하면 더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학교에 있는 장비들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써보시고 그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나중에 졸업하고 회사 가셔서 더 좋은 장비들을 이제 만져야 되겠죠. 카메라, 고급 카메라들은 여러분이 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이렇게 구입해주는 장비를 쓰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뭐 고가의 장비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켜고 끄기. 항상 카메라를 만드는 제작자, 디자이너들도 고민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카메라를 디자인하면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가장 많은 소비자층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편의를 봐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이제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디자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립을 이렇게 딱 잡으면 보통 이제 밑에 세 손가락은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딱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전체적으로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요 두 손가락이 닿는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핵심 기능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왼손은 이제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렌즈를 컨트롤해 주거나 또는 아주 빈번하게 쓰이진 않지만 가끔 쓰게 되는 기능들은 왼손 쪽에 이렇게 버튼이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카메라로 한번 비춰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야. 자, 지금 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 여기 그 온 오프라는 글씨 보이시죠? 네, 여기에 파워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요 기종은 메뉴가 기종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위에 동영상 아이콘이 따로 있는 걸로 봐서는 그 동영상 촬영할 적에는 요 파워 스위치를 동영상 쪽으로 이렇게 카메라 켜고 동영상 촬영하고 아이고 이렇게 파워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 파워 켜고 끄기. 다음에 뭐 카메라 연결한 김에 메모리 카드랑 배터리 넣는 법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배터리는 아래쪽에 카바를 열면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뭐 촬영하다 보면 배터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스페어 배터리를 사기도 하고 또 이제 충전을 해가면서 써야 되는데 촬영 중에 막 이렇게 정신없이 촬영을 하다 보면 카메라 배터리가 잘못해서 쑥 빠지거나 분리되면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대부분 배터리는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죠. 락을 풀어서 배터리를 나와 아이고 제법 빡빡하네. 자, 이렇게 해서 충전 배터리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에는 이렇게 화살표나 이런 방향이 대부분 표기가 되어 있고요. 마루야. 다음에 이 접점이 있어서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안쪽을 이렇게 보인다. 저 접점 부분으로 이 배터리 방향이 가도록 이렇게 넣어주면 자 딸칵 이렇게 배터리가 락 보이죠? 이렇게 해서 카버를 닫아주시면 정확하게 배터리가 장착이 된 겁니다. 우리 이청에 꼬맹이들이 아마 놀러 오면서 우리 마루가 지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카드도 보겠습니다. 자, 파워는 항상 꺼진 상태에서 옆쪽에 메모리 카드 커버를 이렇게
밀어서 분리하게 되면 메모리 카드 없다. 메모리 카드를 하루야 너 조용해 임마. 메모리 카드를 여러분 지난번에 메모리 카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 SD 메모리 카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요 그림 부분에 메모리 카드를 넣는 그림 안내 마크가 있죠. 그래서 그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요거는 대부분 별도의 스위치가 없이 이렇게 밀어 넣으면 딸칵 물리는 느낌이 듭니다. 딸칵 물렸죠. 그 상태에서 커브만 닫으면 되고 뺄 적에는 한번 메모리 카드를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딸칵 커버를 넣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카메라 켜고 끄고 가능하시겠죠. 자 ISO 선택하기, 다음에 촬영 모드 선택하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ISO 기억나십니까? 우리 CCD의 감도. 그러니까 카메라 본체 뒤에는 그 렌즈가 만들어주는 빛의 영상을 기록하는 옛날에는 필름과 같은 역할을 했죠. 그래서 CCD가 있는데 이 CCD의 성능이 카메라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브랜드에서 자기들 이제 카메라의 해상도나 이런 CCD에 대한 기술들을 자랑하는데 이 CCD의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빛에 반응하는 그 감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감도, 중감도, 저감도, 빛에 예민하게 작용하느냐, 좀 둔감하게 작용하느냐. 뭐 얼핏 듣기에는 고감도가 여러 가지로 편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감도가 높으면 어두운 곳이나 빛이 부족한 곳에서도 빠른 셔터 속도나 조리개를 개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촬영의 운신의 폭이 넓기 때문에 감도가 높을수록 편리하죠. 하지만 그 감도가 낮을 때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 노이즈를 줄일 수 있고 입자를 곱게 하거나 또 뭐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값을 또 자유롭게 조금 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내가 이 카메라의 CCD 감도를 사용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메뉴에 보시면 ISO라는 버튼이 있어서 ISO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의 머리 글자인데 그 감도를 지정해주면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카메라의 노출계와 이제 그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제 작동을 오토매틱 기능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도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좀 더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마땅치 않네요.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에 파워를 켜겠습니다. 파워 온. 다음에 위쪽에 보면 반대로 보이나? 이쪽에 ISO라는 버튼이 있죠. 워낙 자주 쓰니까 손가락 닿는 자리에 바로 있습니다. 자 ISO라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내용을 볼게요. 자 ISO 버튼 누르면 이렇게 숫자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 숫자들을 이동해서 보통 100 정도는 저감도, 물론 오토 기능도 있습니다. ISO를 자동으로 맞춰주겠다. 다음 저감도, 중감도, 고감도, 뭐 1600, 3200, 6400 이렇게 감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는 고감도를 추천하지만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감도나 저감도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ISO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촬영 모드 선택하기 4가지. 이건 한번 지난 시간에 그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카메라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크게 수동으로 조작하는 매뉴얼 모드가 있고 자동으로 조작하는 프로그램 모드가 있고 그 조리개와 셔터 중에 지금 노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을 맞추는 프로세스에서 그 카메라에게 완전히 일임하는 완전 자동 모드
내가 직접 노출객을 보면서 조리개와 셔터를 조작하는 수동 모드, 그리고 반자동 셔터 또는 조리개를 내가 지정해주고 나머지 기능은 그 카메라가 알아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매뉴얼 완전 수동, P 완전 자동 프로그램 메모리 글자라고. 그다음에 그 F추어 조리개의 머리 글자를 따서 조리개는 내가 정해줄게. 그 내가 원하는 조리개 값을 제시해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셔터 속도는 네가 알아서 맞춰줘. 그래서 A 모드라고 그래서 조리개 우선 노출 방식. 다음에 T라고 하기도 하고 S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임 또는 셔터의 머리 글자를 따서 T 여기는 T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T 모드에서는 셔터 속도를 내가 정해줄 테니까 조리개를 네가 알아서 맞춰줘. 이렇게 해서 반자동 기능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운전 모드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이냐를 먼저 카메라에게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카메라의 기능들이 거기에 맞춰서 작동이 됩니다. 자, 렌즈가 어디고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오케이. 좌우가 반대라서 좀 헷갈리는데 M, A, V, T, V, P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M은 매뉴얼, AV는 애프추어, T는 타임, P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운전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아이콘들의 메뉴들이 많이 있지만 쟤들은 이제 응용 메뉴들입니다. 여러 그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다양한 메뉴들을 제공하는 거고, 가장 핵심적인 메뉴는 저 네 가지 메뉴가 기본적입니다. 자, 다음에 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 본 내용으로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파워 스위치 봤고요. 다음에 ISO 선택하기, ISO 버튼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숫자가 올라오는 거 보셨죠? 그래서 숫자. 다음에 네 가지 촬영 모드. 자, 얘는 S로 표시되어 있네요, 그죠? 매뉴얼, 애프추어, 셔터, 프로그램, 이렇게 네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요 네 가지 모드라는 것은 노출을 맞추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포커스는 또 이제 따로 또 이렇게 포커스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초점 맞추는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곤도가 뭐냐면 우리가 깨끗한 이미지, 깨끗한 사진이나 깨끗한 영상, 우리가 또 나중에 그 본격적으로 이제 필요한 학습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컨텐츠가 어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겠죠. 그러면 내가 제작한 컨텐츠를 이제 제공도 하겠지만 판매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텐데 상품성 있는 이미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요소들 중에 첫 번째가 노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빛의 양을 정확하게 컨트롤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컬러, 조명에 대한 부분이죠. 세 번째 사운드, 네 번째 디자인, 뭐 자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노출의 문제, 그 다음에 컬러에 대한 문제를 가장 이렇게 강조하는 편인데, 이 색온도라는 개념은 빛의 컬러를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기는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빛의 종류는 의외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태양빛도 있고 또 저녁에 달빛도 있고 또 우리가 쓰는 여러 종류의 인공 조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명들 빛들이 있는데 각각 고유한 색깔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빛이죠. 그 우리가 가시광선에 여러 파장들이 있어서 빨주노초 파란부 색깔들을 구현하는 것처럼 조명의 종류에도 여러 파장들을 가진 조명들이 있어서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태양빛과 비슷한 데일라이트 타입, 햇빛과 똑같은 성격의 그 빛을 가진 조명, 그리고 텅스텐 타입이라고 해서 그 전등에서 나오는 불빛.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그 복잡한 기준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카메라에서 구분시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는 사람 눈이나 뇌처럼 그 사물의 정확한 색깔을 자동으로 인지하는 그런 기능들은 아직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정확한 표준 색깔을 가르쳐주고, 야, 저 색을 기준으로
색깔을 맞춰줘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동으로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자동도 되고 여러 종류의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정확한 건 아무래도 수동이죠. 그래서 우리 화이트 카드 지난번 영상 찍고 어디 던져놔 버렸나 본데 그 화이트 카드를 놓고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카메라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 흰 종이가 가장 퍼펙트한 흰색이니까 요 색을 기준으로 피사체의 다른 색깔들을 표현해줘. 요걸 색 온도를 맞추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어차피 수동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초점 맞추기. 초점은 크게 두 가지로 수동으로 맞추거나 자동으로 맞추거나. 그래서 그 DSLR 대부분은 자동 초점 맞추는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토포커스 기능들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드리면 이 카메라 몸통 속에 센서가 이제 렌즈를 통해서 피사체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적외선을 쏘는 방식도 있고 또는 피사체의 콘트라스트를 이렇게 읽어내서 그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그 거리만큼 렌즈를 모터로 이렇게 조작해주는 그래서 오토포커스의 기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메뉴들도 카메라에 보면은 한 서너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요. 다음에 매뉴얼. 나는 내가 직접 화면을 보면서 초점을 맞춰볼게. 하면은 이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는 이제 초점 선택 기능을 메뉴를 찾아 들어가면 카메라에 점이 통통통 찍혀 있죠. 저 부분들이 이제 카메라 내부 센서에 들어있는 포커스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포인트들이 자동으로 피사체의 형태나 위치를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자가 나는 요 점을 기준해서 초점을 맞출게 라고 지정해 줄 수도 있고 또는 그 오른쪽 이미지처럼 피사체가 만약에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움직이는 피사체의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서 포커스를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서 수정해 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예. 그래서 그런 오토포커스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 다음에 그 수동으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렌즈의 이제 초점 링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보통 카메라 뭐 수동 렌즈도 따로 있긴 있습니다. 또 그 수동 초점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카메라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토포커스 렌즈라도 그 오토포커스와 매뉴얼 포커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작은 그 스위치 하나 보이시죠?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카메라를 자, 요 부분 여기 보이십니까? AF, MF. 예, 요게 포커스를 수동으로 할 것이냐, 자동으로 할 것이냐를 선택. 렌즈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를 조작해서 렌즈를 포커스 기능을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화면 보는 법. 요거는 이제 파인드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대부분의 DSLR들은 이제 광학 파인더가 있고 뒤에 화면을 볼 수 있는 LCD 화면이 붙어 있습니다. 광학 파인더는 내가 직접 눈으로 이렇게 눈을 대고 피사체를 관찰하는 그런 용도고 LCD 창은 이제 디지털 화면을 보면서 카메라를 컨트롤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를 쓰느냐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촬영하는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광학 파인더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LCD 화면을 볼 수도 있는데 약간 느낌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쓰면서 익숙해지면 막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 카메라들이 터치 기능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손쉽게 이렇게 터치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촬영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요 디지털 파인드에서 보여주는 LCD 창에서 보여주는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아마 공부하고 계실 텐데 그 포토샵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화상 정보에 대한 그래프들, 뭐 밑에 쪽에 있는 거는 저게 칼라 값을 제 머리에 가려져 보이네. 예. 저 칼라 값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 위에 있는 요 그래프는 그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의 빛의 분포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눈으로 보여지는 이 화면에서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각각 어떻게 분포되어 있구나. 그리고 밑에 보면 색온도와 감도 뭐 이런 데이터들도 나오죠. 셔터 속도를 얼마를 썼고 조리개를 얼마를 썼고 이런 내용들도 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 결과물을 후반 작업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리터칭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찍은 결과 보기. 제가 촬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중간중간에 잠시 브레이크 타임에 찍은 결과물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영상이라면은 더더욱 혹시라도 내가 그 카메라 조작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촬영된 결과물에서 혹시 사운드가 뭐 노이즈가 끼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즉흥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수 다 하고 편집실로 돌아가 버리면 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는 큰 사고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찍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화면을 넘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뒤에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찍은 결과물들을 볼 수 있고, 이게 인덱스 기능이 있어서 한 장 한 장을 넘겨볼 수도 있지만 전체 화면을 쭉 같이 볼 수도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바로 또 현장에서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그런 내용들도 가능합니다. 재생 버튼이 여기네. 요 노란 마크 돼 있는,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요게 이제 재생 버튼이죠. 예. 자, 여덟 번째, 동영상 촬영하기. 요즘 나오는 기종들은 뭐 대부분 동영상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틸용으로, 물론 이제 이 카메라 자체는 원래 고유한 용도는 스틸 촬영용 카메라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동영상을 전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특히 그 중에서 런닝 타임이 긴 아주 긴 스포츠라든지 여행 촬영이라든지 긴 동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기에는 DSLR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DSLR 카메라의 주된 용도는 그 스틸 사진을 찍는 용도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 동영상 기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짧은 동영상 찍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만 긴 오랫동안 장시간 촬영을 하게 되면 카메라의 내구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카메라에 무리가 간다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발열 시스템, 이제 냉각을 효과적으로 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구기종들이나 일부 기종들은 일정 시간 동영상 촬영을 하고 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카메라 시스템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강제적으로 촬영을 중지시켜 버리는 거죠. 요즘은 뭐 대부분 장시간 촬영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DSLR은 동영상을 찍는 용도의 전용 장비가 아니고 스틸 촬영용 장비의 동영상 기능을 보너스로 가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캠코더와 DSLR은 용도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동영상을 찍기 위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 카메라는 동영상 아이콘이 따로 있었고요. 이 화면에서는 요 똑같은 카메라네. 그래서 위에 동영상 아이콘 쪽으로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이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뒤쪽에 여러 가지 버튼 중에서 빨간 점이 찍혀 있는 버튼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그 버튼이 녹화 버튼입니다. 그래서 켜놓고 레디 액션 쭉 한 번 더 누르면 컷,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촬영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버튼 누르면 방금 찍었던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동영상을 찍기 위한 목적으로 카메라 DSLR을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메라의 디자인 자체가 스틸 촬영을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다 보니까 막상 동영상을 찍으려도 너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나오죠. 일단 배터리,
그 작은 배터리로는 긴 시간 촬영이 힘들기 때문에 별도의 대용량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거나 또는 이 장착되어 있는 LCD 화면은 성능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모니터를 달아서 정확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다음에 뭐 포커스를 효과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사진에 나타나죠. 포커스 휠, 섬세하게 포커스를 컨트롤하기 위한 액세서리, 또 후드를 달기 위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카메라는 요그만한데 막 액세서리를 달면은 덩치가 부풀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DSLR의 동영상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녹음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카메라는 일단 컴팩트 사이즈가 기본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DSLR이 덩치가 크고 무거워지면 DSLR로서의 장점이 반감돼 버리니까 어쨌든 작게, 그래서 외부 모니터를 연결하는 HDMI 케이블도 대부분 미니 사이즈를 넣고 있고, 다음에 뭐 버튼이나 메뉴들도 전부 작게 이렇게 이제 압축돼 있죠. 그래서 이 카메라에 들어있는 마이크도 덩치 큰 고성능 마이크를 장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안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가 있긴 하지만 좀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카메라들이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 촬영할 때 오디오 녹음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별도의 마이크를 연결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외부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잭을 이제 반드시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죠. 자, 그림에서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보이네. 위에 마이크라고 적혀 있죠. 대부분 스테레오 잭이 되어 있고요. 앞서 우리가 DSLR 7가지 핵심 기능 설명드리면서 잭 종류 구분해 드렸죠. 스테레오 잭 3극과 4극 잭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4극 잭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일반 스테레오 DSLR 카메라를 포함해서 일반 오디오 장비들은 3극짜리 스테레오 잭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현장에서 우왕좌왕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잭을 제대로 연결했는데 사운드가 안 들어와.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카메라로 돌려서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야, 오케이. 자, 아이고 얼굴이 나오니까 민망하네. 초점이 어느 정도 맞을지 깨끗하게 나오네. 야, 카메라 성능 좋다. 자, 구분이 됩니까? 예, 그 중간에 까만 선 개수를 헤아리면 되겠죠. 그래서 2개가 있는 스테레오 잭, 3극 잭, 까만 선이 3개가 들어있는 4극, 이렇게 해서 케이블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양쪽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는 이제 마이크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쓸 때 요 선이 3개 들어있는 것은 스마트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스마트폰 어디 갔노? 자,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되고 따크닥 다음에 이쪽 반대로 꽂았다. 자, 3극짜리는 스마트폰, 4극짜리 스마트폰, 3극짜리는 마이크로 연결이 되겠죠. 자, 마이크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에 마이크를 연결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워낙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들이 많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여기 핫슈라 그럽니다. 위쪽 액세서리 슈에다가 마이크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청소하기. 끝입니다. 오늘 좀 이렇게 목소리 톤도 낮추고 저도 앉아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조금 지루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10가지 기본 기능들만 설명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교환을 하다 보면 카메라 렌즈와 몸통을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먼지가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장비가 고장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카메라를 좀 잘 관리를 하시려면 청소하는 요령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습기, 충격 이런 쪽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카메라를 멜 수 있도록 벨트도 있고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케이스 안에 가방 속에 안전하게 넣어서 이동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습기 차지 않는 가방 속에다가 작은 물 먹는 하마 같은 거 있죠. 제습제 그런 걸 넣어놓으면 장마철에도 습기가 차지 않도록. 그리고 직사광선에 비치는 경우도 카메라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지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카메라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렌즈 사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분들은 항상 사용하고 나면 청소를 깔끔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한 그 청소 기능을 갖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청소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AS 센터 가셔서 클리닝 서비스를 받으시면 카메라 안에 그 CCD 속에 셔터 사이에 들어있는 먼지나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으니까 받으시면 됩니다. 아유, 다 왔습니다. 한번 보자. 우리 갑자기 우리 김학봉 선생님의 영상 하나 링크해드리겠습니다. QR코드 따라가 보시면 카메라 청소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설명을 아주 즐겁게 재밌게 해주신 영상이 있길래 링크해드립니다. 자, DSLR 만져보기. 오늘 그 기본적인 10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기능이라 할 것도 없고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화이트 밸런스 다음에 4가지의 카메라 조작 모드 정도가 제일 아마 핵심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만져보시면서 그 기능들을 복습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DSLR 핵심 기능 7가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쉬었다가 지난 시간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오히려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서 DSLR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진도도 잘 안 나가고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확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저녁에 라이브로 책 한 권을 가지고 쭉 한번 전체적인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접속하셔서 또 시간이 안 되시면 녹화 파일을 가지고 한번 DSLR 내용을 종합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